전당대회가 사실상 끝났죠. 여론조사 30%, 그 다음에 대의원 투표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별로 가중치가 또 있어요. 경상도 지역은 5배수인가, 그러니까 10,000명이 투표하면 5만 표나 10만 표를 인정해주는 그런 가중치. 근데 그걸 뭐 해보나 마나 순위는 이미 정해졌다고 저는 봐요. 김민석은 당대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뭐 결과는 이미 뚜렷하게 나온 거니까요. 부정할 필요는 없죠. 김민석 의원이 이 대표가 되면 이 전당대회에서 했던 것처럼이 아니라 사람을 아끼고 숭하고 그리고 목적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 그런 당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얘기해 보고 싶네요. 어쨌든 뭐 저도 많이 비판을 했어요. 김민석 씨에 대해서. 비판받을 언행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 새끼잖아요. 뭐 어쩌겠어요. 앞으로 잘하면 다시 품어줘야지. 그게 내 새끼예요. 그런 것이. 뭐 지금은 아니 그냥 못마땅하고 싫고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민주당을 떠나서 국힘 쪽에 가서 뭐 유튜브 하거나 뭐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내 새끼는 내가 품어야지. 그리고 잘한다 그럼 또 박수 쳐줘야죠. 이 전당대회를 경쟁이 아니라 전쟁처럼 아주 추접스럽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당대회는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중심의 전당대회가 됐죠. 지금도 친석계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친청, 반명, 그 다음에 친명 이런 말은 다 있어요. 반청. 근데 친석, 반석은 없어요. 언론에서도 아예 쓰지를 않아요.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석자는 아예 쓰지 말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김민석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팬덤이 만들어져 있는데 좀 이상한 일이죠.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 중심의 전당대회가 돼버렸다. 언론도 9대1, 패널도 9대1, 국회의원도 9대1 이 정도로 정청래가 선전한 것도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 기회가 없었던 거는 아니죠. 이 경상권의 투표가 끝난 뒤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뭘 선전했냐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어요. 김민석 쪽에서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지게 돼요.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게 제대로 통했어요. 그래서 반격할 기회도 못 잡고 정청래는 그냥 끝난 거예요. 기회를 못 갖고서. 그러니까 선거판을 읽는 이런 능력, 그 다음에 과감성, 이거는 김민석이 한 수 위에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에 전당대회 시작했을 때에 나왔던 얘기가 반명 프레임이었어요. 반명. 그때는 뭐 분열주의니 신천지니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반명.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도. 그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입법 미비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제대로 먹혔냐? 안 먹혔어요. 자, 입법사항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국회의원 10명이 모이면 입법이 되죠. 그러면 국회 상임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원회로 가고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가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입법이 되죠. 관문이 상임위원회인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 법에 대해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상임위 통과가 사실상 100%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국회 자체도 민주당이 과반이니까요. 그것도 압도적인. 상임위가 되게 중요했는데 요즘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부동산과 관련된 작년에 정부가 제출했던 입법안이 국회에 그냥 계류 중이다. 뭐 본회의에 가서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을 것이다. 대표적인 상임위가 어디냐? 입법 미비하고 관련돼서 국토교통부하고 정무위. 이 국토교통부는 지금 되게 중요하죠. 부동산하고 관련된 상임위잖아요.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하고도 아주 관련이 큰 상임위예요.
2026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는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했고, 근데 국토교통부가 그러면 제대로 입법을 안 했다는 거네가 되죠. 입법심사를. 국토교통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는 상당히 중요해요. 매우. 조금이 아니라 매우. 자, 보시면 2025년 6월에서부터 2026년 6월까지 민주당 맹형규 의원이 인천의 지역구가 있어요. 이분이 국토교통부 상임위원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을까? 입법이.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보통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당대표 네가 잘못했으니까 입법을 뒷받침을 안 해줬다라고 얘기하죠. 박찬대 라인이에요. 이 맹형규 이분은 지금은 김민석 라인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좀 못마땅했으면 아니 맹형규한테 좀 전화를 해서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 대통령도 국무위원들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바지가랑이라도 잡고서 입법을 시키라고.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처리를 안 한 입법안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정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에.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모습이. 지금 와서 뭐 따져봐야 별 그게 없지만 이 국토교통부가 계속해서 지금 중요해요. 부동산 메가 프로젝트 등등등.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상태에서 무척 중요한 상임이에요. 그런데 골치 아픈 일이 생겼네요. 평택에서 당선이 됐어요. 어부지리로 이 유이동 이 사람이. 이 사람은 2008년 6월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하네요. 국토교통부를. 국민의힘 위원장이. 근데 이거를 누가 임명했을까요? 사실상 민주당에서 임명해 준 거예요. 국민의힘에게 가져가라고 던져준 상임위 중에 국토교통부가 있었고, 정무위는 이번에 가지고 왔어요. 민주당에서. 근데 어쨌든 7개인가를 계속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던져준 건데, 저는 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그냥 민주당이 전체를 하고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나. 지금 7개 던져주고서 의회 독재 얘기를 듣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럼 이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 민주당 의원이 올린 법안 제대로 처리를 해줄 것이냐. 평가는 좋아요. 이 유이동 이분이 전략통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편협한 그런 정치인은 아니다. 이념에 매몰된 정치인은 아니다.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그렇다고 당론을 어기겠어요? 유이동 의원이 당론으로 정해버렸을 때 못 어기죠. 불과 2년 뒤에는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국민의힘에게 넘어가 버렸다. 지금 부동산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입법 미비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설령 부동산 관련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입법 문제 본회의에 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법안 하나하나마다 필리버스터를 걸고 하루를 끌게 되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그런저런 상황을 우리가 쭉 지켜봤는데 어쨌든 그걸 다 정청래가 못나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국민의힘 유이동 이 의원이 좀 협조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민석 씨가 이런 환경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바뀐 정무위 같은 경우는 좀 숨통이 많이 트이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국토위가 좀 잘해줬으면,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이런 상임위들에서도 좀 껌껌이 그냥 다 필리버스터하고 좀 이런 거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반명으로 공격한 입법이 미비됐다라고 공격을 했는데 효과를 못 거뒀어요. 이 김민석 진영이. 생각처럼 이게 그렇게 먹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막 언론에서도 압도적이다 뭐 어쨌다 뭐 언론 막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이미 당선된 것처럼 막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김민석 씨가 좀 무리수를 뒀어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를 이게 비밀연대라고 이게 전당대회 본질이다. 이 무리수를 둬서 거부감이 확 일었죠. 저도 이때 김민석 씨한테 진짜 빈정이 확 상했는데 진짜 빈정 상했어요. 이때 이 신천지 무슨 비밀연대 이렇게 해서 좋았었던 이런 감정이 완전히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거부감이 무척 거셌죠. 역풍이 불었어요, 말 그대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점잖게 해도 다 됐을 거예요. 이 얘기가 전당대회 시작하자마자 나왔나? 전당대회 시작 그러니까 뭐 순회 경선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걸 히든카드로 꺼내가지고 역풍이 불기 시작했죠. 근데 또 이거를 갖다가 들고 다니면서 이 정청래 진영에 있는 사람한테 너 신천지지, 너 분열주의지, 너 반명이지. 아휴, 이따위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 참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히 안타깝더라고. 이 동지의 언어라는 거는 어느 편은 쓰고 어느 편은 안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지. 무슨 동지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뭐를 같이 하자. 위기 때가 되면 같이 할 수도 있죠. 뭐 계엄이나 이런 거. 근데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닌 거를 아마 같이 하자고 말 꺼내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 그 본인들 제가 페이스북에서 진짜 글 험하게 쓰는 사람들을 추적을 해보면요. 그 사람들 언론 기사나 막 이런 데에 이재명 대통령 엄청 욕하는 그 댓글들에 대응하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그리고 그런 거 갖다가 대응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대통령 지지자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믿고 있다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선 초반에는 그래서 역전까지 당하잖아요. 역전을. 이 경상도 쪽 경선 결과가 나오니까 역전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 무리 없이 사실 다들 김민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대표에. 처음에 그냥 출마 의사를 보였을 때는. 그런데 갑자기 신천지네 반명이네 분열주의 뭐 이게 본질이네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진짜 빈정상한 거죠. 그래서 역전까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청래에게 당대표를 연임하게 될 가능성이 정말 커졌었어요. 이때만 해도. 선호투표제를 뒤집을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정말 컸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제주 경선을 할 때 이 김민석하고 송영길이 마지막 승부수라는 걸 띄워요. 이것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가 싱겁게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승부수가 참 비웃음을 당하고 TV 토론에서 또 겸손은 힘들다 해서 김민석이 공격을 당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당사자들이라는 사람들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고 김민석이 언급한 것에 대해 실제 당사자 그 지역 주민들은 입장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외부의 시선과. 이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던 상황, 정청래가 무난하게 어쩌면 당대표 연임까지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돌발 발언이 나옴으로 인해서 호남 지역의 표심이 뒤집어지죠. 그 전까지도 정청래가 앞섰다 이런 결과는 적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근데 거의 동등하게 따라갔거나 일부는 앞서고 있거나 이런 여론이 막 나오던 때였었거든요. 결정타 첫 번째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메가 프로젝트가 흔들린다라는 주장이었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누가 당대표가 된다고 흔들리는 프로젝트면 그 프로젝트 만든 놈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어수하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런데 광주 전남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광주 전남 분들은 자신의 일인 거예요. 냉정하게 바라보기가 좀 힘들어요. 추진은 되겠지만 정청래가 되면 이게 좀 꼬일 수도 있는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청래를 미워해서 김민석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청래를 선택하기가 어렵네가 된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이 송영길이 겸손이 힘들다에 나와서 한 얘기, 이 전당대회 때문에, 이 걱정 때문에, 전당대회 걱정 때문에 대통령이 잠을 못 자고 있다, 자기가 만나고 왔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송영길이나 김민석은 대통령을 만나서 했던 얘기가 됐든 뭐가 됐든 마음대로 대통령을 소환해서 선거에 이용을 하는, 전당대회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찬스권이라고 하나요? 뭔가 이렇게 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찬스 하면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은 사람들처럼 아무렇지 않게, 아니 대통령하고의 대화 이런 것들을 저렇게 쉽게 할 수가 있나? 그럼 대통령이 우스갯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전당대회 때문에 잠을 못 자. 근데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잠을 못 잘 만큼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걸 걱정을 한다고가 되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까지 정청래가 부담이 되었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호남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 두 가지 발언이 결정타였다고 봐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없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싫다는데 정청래를 찍고 싶어도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더군다나 호남 사람이라면, 호남에 지금 살고 있지 않은 사람도 부담이 되는데 호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호남 결과 나온, 그렇게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언론사가 없어요. 아예 그 정도 벌어질 거라고. 다들 아직은 임기 초반이고 이제 1년 조금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여기서 더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지지층의 판단이 호남 투표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이 10%의 표 정도를 옮겨버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김민석의 발언과 송영길의 발언, 그 두 개가 참 대단하다, 대단한 승부수였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최고위원들 표를 보면 말이에요. 김민석하고 이 정청래하고 표를 보면 정청래 쪽의 최고위원들 표도 떨어졌어야 정상이잖아요. 떨어진 게 아니라 최민희 의원이 다시 1등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김용이 6위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부분은 정청래에 관련된, 그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청래에 대한 언급, 대통령에 대한 언급, 이게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서 그래 김민석 찍고 그냥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에게 좀 더 표를 주지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성윤은 계속 6등을 하다가 처음으로 5등으로 올라갔죠. 이번에 김용이 6등인가를 하게 돼. 김용이 호남에서 표 많이 받았어요. 3등인가 까지 올라갔었는데 6등으로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남아있는 국민 여론조사, 이거 뭐 발표는 안 했지만 서울 경기 경선 결과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민석하고 정청래의 이 득표율이. 그래서 전당대회는 어쨌든 뭐 선호 투표제라는 게 또 막판에 있으니까 이제 뭐 끝난 거다. 이제 남은 거는 수석 최고가 누가 될 거냐, 그리고 누가 떨어질 거냐죠. 사실 이 정청래 쪽이 3명 나가서 2명이 돼도 사실 이긴 거예요. 근데 3명 다 최고위원회에 들어간다. 상당히 선전한 거죠. 그러면 저는 김용 이분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민주당에서 뭐 했는지도 사실 몰라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민주당이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쉬웠어?
이 행정부로 치면 국무회의잖아요. 국무회의. 이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게. 근데 그냥 아니 성남에서 시의원 한번 한 거 외에는 사실상 없는데, 그 시의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공천 받으면 당 이름 가지고서 되냐 마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하고 엮여가지고 뭐 검찰의 탄압을 받아서 감옥을 갔다 왔다, 그거밖에 없는데, 검찰의 탄압을 받은 사람이 민주당의 손가락으로 이거 가지고 셀 수가 있어요? 탄압받은 걸 만약에 친다라고 하면 그 저는 김용이라고 하는 분이 뭐 되든 안 되든 뭐 제가 사는 거하고 관련은 없으니까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김민석 의원에게 남겨진 과제는 뭐냐, 당대표가 됐을 때 어쨌든 어떻게 단합할 것인가의 이 숙제를 풀어야죠. 본인이 또 이재명 대통령 발로 만들어 놓은 이 지지층의 분열 문제, 이것만 잘 해결을 해도 김민석 씨는 정말 능력을 인정받을 거예요. 그 지지층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 문제가 지금 쉽지가 않아. 대통령하고의 불신 문제도 큰데 본인도 상당히 큰 똥을 싸놔버렸잖아요. 전당대회 하면서. 그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지금 뭐 김민석 쪽이 줄을 안 서면 다 반명이 돼 있는 상태. 그게 황당하잖아요. 본인 입으로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을 향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입으로는 친명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반명 언행을 하는 사람들 최고위원회에서 다 떨어뜨려야 한다. 근데 그 세 명이 반명 최고위원이 돼서 지금 입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최고위원회에. 본인이 지금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 세 사람이 반명이 아니니까 속으로는 들어와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근데 모양 자체는 정말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쵸? 그 정청래를 지지했던 사람은 반명의 분열주의자의 신천지 교도의 이게 이제 부족했나봐요. 이걸로도 그 민주당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됐었고, 메가 프로젝트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나라까지 망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와, 진짜 거창하죠. 진짜 거창하지 않아요? 나라까지 망하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런 똥을 어쨌든 경쟁을 한답시고 싸놨잖아요, 본인이. 이거는 본인이 해결해야 돼. 본인이. 이거는 분명하게 내가 좀 과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당대회 기간 중에 오해를 많이 샀던 부분, 불편하게 해드렸던 부분, 후보자들과 지지자들에게 모두 죄송합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들 품이 넉넉하기 때문에 못마땅해도 안아줄 거예요. 그 정도도 안 하면 사람 새끼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예요. 권유하는 게 아니고 사람 새끼 소리 들으려면 하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신천지 소리 들었다니까. 민주당 지지자한테 같은. 그래서야 되겠어. 김민석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지지자들 사이에 갈라진 거, 이거 뭐 지지자분들은 쉽게 공격했던 쪽에서는 막무가내로, 지금 아까도 여기에 들어왔던 분이 있잖아요. 그 964 그분 같이 그냥 무슨 김민석 지지하면 무슨 자기가 전지전능한 뭐라도 된 것처럼 아무한테나 와서 삿대질하고 욕짓거리하고,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지지자들이 갈라져 있어요. 이게 정치 또 선거 이런 것들이 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피폐하게. 그렇게까지 서로를 향해서, 아니 같은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줄반장 뽑는 건데, 한 교실 안에서 줄반장, 그 줄반장 뽑고 그냥 반장 뽑고 하는 건데, 그럼 너는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으니까 개 같은 놈이고, 너는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으니까 나랑 친구해도 되고, 이럴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 선거 끝나고서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사람들끼리. 근데 이 김민석 의원 지지자들 지금이라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좀 아이고, 일개 유튜버 개소리에 이재명을 의심하지 마라. 이게 뭘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적어야 지식인 소리 듣고 좀 상식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요. 이 V81님, 유튜버가 개소리를 하는, 그렇게 느꼈으면 개소리고, 개소리를 알아듣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개니까 같은 개가 되는 거고요. 이재명을 의심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의견에 누구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 밑에 스튜디오님, FT 스튜디오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과 특정 목적을 위한 조직의 결성은 아예 결이 다르죠. 그렇죠. 이번 전대에서 김민석 후보의 승리는 조직에게 약속했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건 두고 보면 알고요. 그러니까 V8 하나님, 여기 이 FT 스튜디오님처럼 이렇게 글을 쓰라고요. 이렇게 그냥 무작정 들어와서 뭐 개소리네 어쩌네 이렇게 모욕 주고 이재명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글 쓰면은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상당히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의원들 간에도 불신이 많이 생겼어요. 이번 전당대회는. 대략 의견을 표명한 의원들 숫자를 대략 세보면 약 한, 어쨌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사람이 한 20명 남짓이더라고요. 20명 남짓.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대략 저 사람은 김민석을 지지하겠다, 저 사람은 정청래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나는 김민석 지지할 거야 라고 해서 대놓고 막 보였던 그런 분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심정적으로는 누구를 지지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나름 이 중간에 있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의원들끼리 불신이 생겼다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문제죠.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이 이제 이런 거 걱정하죠. 개혁과제가 지금 완성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맹탕 법안이 돼요. 맹탕 법안. 그 상법 개정안도 뭐 2차 3차 막 이렇게 계속 개정하잖아요. 그 똑같아. 이 사법 쪽, 검찰 쪽, 또 경찰에 관련된 것도 해야 되죠. 언론에 관련된 것도 추가 입법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하지 않으면 이 개혁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실효성이 없는 법령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개혁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 혹여나 후퇴는 또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후퇴는 이런 거예요.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는 걸로 다시 추진되지 않을까. 뭐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기는 한데 워낙에 우리가 봐왔던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좀 하죠. 근데 이런 걸 불식을 시켜줘야 돼요. 김민석 대표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외연확장 부분이 과속화되는 거. 그러니까 뭐 기준은 사실 없죠. 그냥 민주당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다 받아주는,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받아주면서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제공까지 해주는, 이게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들도 받지 않았던 이 부분은, 뭐 외연확장 이 부분은 기준만 좀 명확하면 사실 반대할 사람이 없을 텐데, 기준이 없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게. 기준만 명확하게, 그러면 기준이 명확하다는 얘기는 우리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치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데,
그 굳건한 기준을 인정을 하고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받아들여도 되죠. 그러면 자기 과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민주당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다급한 쪽이 민주당인 것처럼 지금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근데 우리가 다급해가지고 막 끌어들여야 되는 것처럼 돼가지고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진짜 개밥 될 거다, 그런 외연 확장, 그 다음에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것 같은 이 지지자들하고의 어떤 좀 의견 개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의 여부라든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세 사람이 얻은 게 있고 잃은 것이 있죠. 이걸 잠깐 얘기하고 영상을 끝낼게요. 송영길은 가장 많이 잃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앞으로 정치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년이 지나면 많은 사람이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윤상현의 말처럼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실망을 많이 줬다. 대중적으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송영길 씨는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심지어는 호남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얘기했는데 이낙연이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떨어졌을 때 그 득표율보다도 못 얻었어요. 송영길이 버려진 거예요. 호남에서 버려졌어요. 그것도 일반 대상도 아니고 권리당원들한테 버려졌다니까요. 가장 큰 게 뭐냐, 똘마니 정치가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래도 뱀대가리라고 해도 대가리에 가까운 위치 아니었나요? 대가리에 가까이 있는 위치. 근데 스스로가 똘마니가 됐어요. 이 전당대회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TV토론 3번에 걸쳐서 했던 내용도 이거 김민석한테 조금이라도 흠이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리고서 자기 쪽에 캠프나 사람들하고 무슨 저녁에 수고했다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 김민석 쪽의 최고위원들 후보들하고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뭐예요? 그러면 전당대회에서는 본인이 당대표 후보로 나왔으니까 다른 당대표를 지지하는 최고위원들은 적인데 따지고 보면, 근데 같이 히히닥거리는 그런 모습들, 그걸 자기 생방송에서 막 떠들고 그 박선원, 김용모 그거 다 거느리고서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이 도대체 똘마니가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아마 이번에 입각은 하게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입각에는 성공할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해요. 조만간에 입각이 될 것 같다. 이 정청래라는 사람, 참 진짜 발전 도상인이 되기가 정말 어려운 국회의원이죠. 정치는 오래 했는데, 근데 처음으로 팬덤이라는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정청래를 좋아하는 팬덤이. 어쨌든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주장에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었을 때, 그리고 그걸 발언으로 구체화했을 때, 그러면 대권주자 반열에도 오를 수 있는 정치인이다. 그만큼은 성장을 했다. 그게 얻은 거다, 이 정청래에게는.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통령하고에 있었던 일, 그 청와대하고에 있었던 일을 발설 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장수가 칼을 뽑을 때와 칼을 집어넣을 때를 분간을 못하면 전쟁에서 져요. 어떤 전쟁이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용인을 했잖아요. 자신을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거를. 김민석 쪽에만 그걸 용인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민석은 용인을 했고 나는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칼을 뽑아야 할 때는 뽑아야죠. 그 송영길이 대통령하고 나눴다는 얘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송영길의 그냥 주장뿐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그게 맞다 틀리다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진솔하게 했으면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장수가 칼을 뽑을 때 뽑지 않을 때 그거를 구분을 안 하고서 그냥 일관되게 나는 절대 뽑지 않겠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많은 경쟁을 또 하게 될 텐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그 판단을 잘하는 대권주자로 가는 거는 불가능해지겠죠. 언론들이 거론은 해주겠지만 그리고 반명 프레임 생긴 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내내 정청래 의원이 조금이라도 결이 다른 얘기를 하면 따라 붙을 거예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참 프레임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원들 즉 정치인들 간의 친화력 말이에요. 당 대표였을 때 옆에서 알랑거리더라. 이거는 대표라는 직함이 있으니까 알랑거린 거예요. 정청래 의원에게 알랑거린 게 아니라 민주당 당 대표에게 알랑거린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죠. 본인이 정치인 정청래가 국회의원이든 다른 정치인들이든 친화력을 가져야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미 리더 자리를 한번 거쳤잖아요. 그런데도 친화력이 너무 떨어진 모습 좀 안타까웠어요. 그 부분은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방스럽게 제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평가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하네요. 김민석 씨는 어쨌든 당권을 거머쥐게 됐고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든든한 후광을 등에 업고서 행사하는 당권이고 공천권이 되겠죠 앞으로. 그를 거머쥐었어요. 정말 막강한 당대표의 지위에 오른 거죠. 스스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버렸을 때 김민석 너는 스스로 뭘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너 픽해주지 않고 너를 버렸을 때 뭘 할 수 있냐 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 전당대회에서 어쩌면 본인의 꿈을 향해서 나온 전당대회이기도 하잖아요. 당대표가 로망이었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본인의 입에서 나온 게 명청대전. 아니 어떻게 석청대전이라고 본인은 얘기해야죠. 남은 명청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은 아니다. 나하고 정청래하고 싸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았던 건데 본인 입으로 본인은 빠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가 싸우는 전당대회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당신은 이재명이라는 그늘이 없어졌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명픽을 받지 않았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명픽의 그늘에 본인이 다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당대표로서 그런데 청와대하고 기류가 다름에도 김민석이 해내네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킨 거구만. 그래서 했구만.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명픽 그늘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다 혜택으로 돌아왔지만 아마도 대권을 염두에 둔 김민석 정치인이라면 글쎄요 이재명이라는 그늘이 가장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그 그늘이 거쳤을 때의 따가운 햇볕으로 본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거는 지켜볼 일이겠죠. 뭐 외연확장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개혁과제를 어떻게 할지는 뭐 다소 의구심은 들지만 글쎄요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겠죠. 외연확장도 만만한 게 아니고 아무튼 의견이나 말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안이 될 테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 한두 명 갖다 쓰는 거하고는 이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 그 누군가와는 지역구가 겹치는 사람일 테니까 틀림없이. 그리고 김민석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러면은 대략 한 70% 정도 그 지지층이 김민석 씨를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그거를 뭐
네거티브 하면 전당대회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뭐 다음에 당대표도 했고 더 이상 정치 안 해도 돼, 그런 생각이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어쨌든 이 지지층과의 화해하는 것, 본인 정치를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다. 그냥 단순히 비호감이 아니라 적대감을 심었다라는 건 좀 심각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김민석 씨가 만든 전당대회 때문에 만들어진 거 결자해지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막을 내렸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올린 노래 있죠?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치는 노래. 근데 그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치는 노래가 아니라 조금 편곡을 하긴 했는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노래였거든요. 그 원곡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걸 다 주었던 사랑, 그 뜨거웠던 숨결, 사랑 가득했던 눈빛, 사랑은 가슴이 하는 것이라던 당신을 사랑은 내게서 떠났어요.